네, 이렇게 해서 2시 구간 시황 먼저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시발언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산 넘어 산, 철강. 2023년 돌파구는 어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윤겸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네. 자, 어느새 시장에서 언급이 뚝 끊기게 된 철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뭐 철강이라고 하면 화학도 그렇고 조선, 건설 등 함께 이 국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 뭐 아주 내로라는 기업들도 굉장히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주가도 크게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문가님, 일단은 이 혹독한 정말 하반기를 보내고 있는 이 철강업체들 4분기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예전에 저는 이거 답변 말씀드리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죠? 예전에 그 광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포항제철이라고 그랬죠. 포스코 광고가 나올 때 나왔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뭐죠?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철강이 사실 우리 생활 산업 근간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자체도 다 철강이 다 들어있고 이 건물 자체도 온통 지금 철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철은 소리가 안 난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 카피 문구가 문득 이제 질문하시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뭐 지금 어려움이 많고 부침이 큰 이 철강업계 4분기 실적이 사실 어둡죠. 어둡습니다. 삼중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삼중고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저기서 뭐 데미지를 많이 받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이 9,20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 동기비해서 77% 급감하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엄청나게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셈이죠. 현대제철도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3,730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비해서 54%가 줄어드는 이렇게 이런 큰 부분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절반도 더 높게 깎였어요. 3분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여쭤보신 대로 4분기를 봐야 되는데 4분기도 지금 뭐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가 64.5% 정도 감소 추정이 되고 현대제철도 56% 전년 동기비해서 지금 줄어들 거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중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말씀드렸고 글로벌 경기 침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다음 그 얘기할 때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그 태풍이 또 자연재해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거기다가 이제 화물연대 파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류 이송 배송 문제 때문에 엄청난 지금 타격이 있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 오면서 대내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이렇게 철강 관련 기업들이 이제 실적과 이익을 못 내고 어렵게 올해를 이제 마감하는 이런 상황이란 걸 좀 정리해서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업체들의 정말 혹독한 하반기 그 실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뭐 대표적인 철강업체들이죠. 이쪽의 영업이익이 뭐 3분기 때도 4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대비해서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정말 끔찍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 거기다가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올해는 뭐 태풍이라는 천재지변까지,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이런 큰 이슈까지 해서 그 실적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언급을 또 해주셨지만 앞서 상반기만 해도 사실 실적 잔치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주가도 뭐 이제는 좀 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 하반기 부진했던 배경을 좀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하죠. 네네. 그러니까 2022년이 참 철강업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이제 출발은 좋았어요. 오히려 이제 러우 전쟁이 이제 2월 달에 발발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철강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때 뭐 주요 원자재 가격들 다 폭등하고 그랬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러우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공급이 이제 공급망 교란 및 대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철강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상반기 특히 1분기 때 재미를 상당히 봤습니다. 수익 잔치 한마디로 파티를 열었죠. 철강 업계가. 철강주들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기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전반적인 전 세계 이제 긴축,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 이런 여파가 이제 이어지면서 또한 이제 여름에 이제 한남노라는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태풍을 연달아 맞게 되면서 그때 정말 피해가 어마어마했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포스코에서 뭐 지금 사람들을 못 구해서 하루 일당이 뭐 100얼마씩 맞습니다.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침수되고 이제 잠기는 바람에 피해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포항 그쪽에 그 이제 제철 산업단지 그쪽에서 일어났던 피해액이 2조 400억 원. 2조 400억. 엄청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조 단위가 만약에 호재성 이슈로 나면 특정 종목군 전체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인데 이게 피해액이 2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 시작하면서 상고 하저라고 그래서 이제 출발은 좋았으나 2분기를 거치면서 3분기, 4분기까지 오면서 이제 여러 이제 글로벌 악재 플러스 천재 지병까지 그래서 공장 가동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1973년 처음 첫 삽을 띄고 이제 가동한 이후에 진짜 유일무이한 처음으로 이제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이제 맞닥뜨렸는데 다행히도 이제 빨리 이제 복구를 해가지고 100일 만에 이제 재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할 것도 많고 내년 1월부터 이제 1분기부터는 이제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철강 업계는 좋은 일도 시작했지만 굳은 일도 지금 중후반기 오면서 너무 많아지는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영향이 되고 매출 실적, 영업이익도 다 줄어드는 상당히 어려운 최악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요약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그 흐름이 그 기대 심리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반기까지만 해도 철강 업체들의 실적 잔치라는 표현까지 좀 나왔습니다만 하반기 뭐 중간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좋지 않았죠. 태풍의 피해가 일단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 크게 발생을 했고요. 포스코 쪽에서만 피해액이 2조 원이 넘었다는 사실 수치를 듣게 되니까 또 충격적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사실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도 있었죠. 이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뭐 조 단위까지 피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철강업체들은 역시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23년 새해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까라는 점 역시 앞으로 미래를 좀 봐야 될 텐데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2023년 미래로 내년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내외 철강 수요도 사실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상반기에 그때 이제 수요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공급 차질 때문에 사실 작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출액은 증가는 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상반기 실적이 이제 보탬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늘었는데 가격도 이제 높아졌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린 중후반에는 그렇게 됐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올해하고 반대입니다. 올해는 상고하저인데 내년 출발은 상저하고다. 올해보다 그래도 낫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터널을 이제 뚫고 지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은 회복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좀 소폭 회복할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내년 상반기도 좀 어렵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글로벌 악재들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확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금리 인상 계속 긴축 부분이 있고 수요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철강 가격이 10%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철강 가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수출액은 한 340억 달러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수요 둔화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걱정인데 이제 키포인트는 중국을 좀 주시해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방역 완화, 정밀 완화하면서 내수 진작 이제
양적 완화를 또 할 거고요. 네. 이제 경기 부양을 이제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국의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이제 시설 투자 및 여러 가지 건설 부분이 다시 좀 기지개를 지금 하반기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상반기는 이제 정체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걸 지나면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국을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인도나 아시아 국가 이쪽에선 좀 수요가 좀 더 일어날 것이다. 거기 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7억 이상 뭐 8억 가까운 인구가 있고 또 그 밖에 기타 국가들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우디 뭐 네옴시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인도네시아 뭐 수도 이전이라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상대적인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23년을 이렇게 조금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2023년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아주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반기에 조금씩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견 가져볼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희망이 그래도 보인다는 점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그런데 뭐 중국 이야기도 해주셨고 인도 아시안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지만 특히나 역시 하반기 시장 회복을 전망하는 시각이 나오는 거,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된 이유가 아마 중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이 그동안 뭐 3년째 끌어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바꿔서 점점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역시나 철강 업체들이 중국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 철강 업체들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거든요.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업황 견인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철강 업체가 가장 지금 힘든 부분이 또 이제 뭐 실적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은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 자산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갖다 재고 자산일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예년에 비해서 2배 정도 그만큼 재고가 2배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죠. 예. 이 부분을 이제 내년부터 빨리 이제 수요에 의해서 해소해야 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도 하신 대로 중국, 저도 이제 중국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 당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급격히 소리 없이 방역을 완화해 버렸어요. 네. 이거 이제 배경에는 제가 방송 시간에도 한번 몇 번 언급 드렸는데 중국 당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민심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민심이 뭐 중국의 정책이나 뭐 어떤 민주화라든지 반체제 뭐 이런 전반적인 시위라면 중국 당국이 그냥 강력하게 단숨에 이제 진압이나 제압을 할 수 있는데 역병 팬데믹은 이게 억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나도 시위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지역에 거기에다가 그 구호들도 셌습니다. 시진핑과 공산당이 직접 언급이 됐고 백지 시위 이 여파가 굉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위를 일으키는 그 주된 요인을 갖다 그냥 어떤 민주화라면은 명분이 있어서 진압할 수 있으나 이 팬데믹 역병, 이 전염병에 대한 국민들이 이제 억압돼 있는 불만이 폭주하니까 중국 당국도 이거를 끝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제 불길이 확산된다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여파로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이제 겁을 먹은 거죠. 게다가 시진핑의 3년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역병에 의해서 시위를 들고 일하는 국민들의 민심 위반은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방역을 완화하고 정밀화 이제 들어가면서 방역을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철강하고 연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떤 리오프닝이 이제 진행되면서 또 이제 산업 인프라 부분이 이제 중국 당국도 뭐 내수 진작 뭐 양적 완화 투자 이런 부분이 또 연관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부분이 지금 침체고 좀 어렵긴 하나 둔화돼 있으나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부양책 여러 가지를 갖다 시행하고 하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번에 그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도 그 부동산으로 집중해서 그 밀어주겠다라는 것을 바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뭐 또 산업 인프라, 시설 투자, 시설 건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면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수요가 대중국 철강 수출 부분이 좋아지고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수요 위축하는데 해소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공급하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중국을 갖다 하여튼 예의주시하면서 변화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을 잘 철강 업계들도 체크를 하고 투자자 하시는 분들 이런 걸 관점으로 해서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물론 이렇게 줄어든 수요가, 글로벌 수요가 많이 좀 줄었죠. 단숨에 갑자기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쪼록 뭐 중국을 필두로 해서 수요가 조금씩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내년 하반기에는 시간만 좀 둔다면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방역 봉쇄, 이거 완화 정책이 점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 쪽으로도 개발이 더 일어날 테니 철강 쪽에서도 업황이 살아날 수 있겠다는 한 가지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사실 중국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전문가님, 미국의 공급망 정책도 또 하나 기대해 볼 만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갖고 이제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법안의 중요한 거를 뭘 봐야 되냐? 철강 관련해서는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 부분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인 미국 전역에 있는 인프라 시설, 낙후된 인프라 시설, 산업의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다시 건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강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인프라에 바이든 정부가 투자하고 있다. 이게 이제 IRA 법안의 내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주거 부분에 있어 갖고 철강 집약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이제 국내 철강 기업들이 이제 뭐 고부가 친환경 제품군의 이제 경쟁력은 이제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3년 상반기에는 이제 긴축 기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철강 수요 공급이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 이제 금리나 긴축이 완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진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철강 가격도 이제 회복이 되고 수요나 공급 부분이 어느새 돌아가면서 IRA 법안에 이제 산업 인프라 부분에 가고 철강이 연관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미국의 공급망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공급망 정책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네요. 다들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 전통적인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기본 인프라를 투자를 하게 될 때 당연히 철강 산업,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긴축의 기조 뭐 그대로 이어갈 테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기미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긴축 완화 정책이 됐을 때는 달러 가치 하락이 나타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고환율의 몸살을 앓았던 철강 업계 쪽에서는 조금 더 햇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만 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지정학적인 갈등 양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EU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틀어막으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아시다시피 중국 쪽이 뭐 철강 쪽에서는 최대 수요국이자 생산국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회가 네,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EU가 한마디로 중국 때리기에 있어서 같이 손을 잡고 공략을 하는 예. 이런 이제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철강, 더러운 철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우리나라 이 철강 업계를 갖다가 공격하고 철강 업계 위축을 막겠다. 그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어휘를 정말 강력하게 썼네요. 강력하게 했죠. 더러운 철강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철강을 이제 생산하면서 나온 탄소, 탄소가 많이 이제 배출을 되다 보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명분이겠죠.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이제 명분의 요소로서 이제 이런 약간 임팩트 있고 강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반도체로 이제 뭐 반도체나 통신, IT 쪽으로 이제 중국을 때리고, 중국은 또 원자재 가지고 뭐 히토류 가지고 견제하고, 중국이 또 반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럽도 EU도 이제 중국의 부상, 최대 또 철강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중국을 또 견제하기 위한 이 철강 시장에서 EU의 자국
여러 국가들의 이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미국하고 이제 맞아 떨어진 거예요.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반사 이익을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특징인데 중국도 반발하고 있어요. 이제 WTO에 제소해서 WTO 법규 내에서 우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중국이 참 예전에 이제 미국이 뭐 세계가의 경찰국이나 마찬가지 단독 경찰국이었는데 이제 2인자가 나타나서 1인자를 이제 아성을 갖다 도전하니까 미국이나 이제 EU도 견제하고 서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경쟁하고 출혈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철강업계가 이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특히 유럽 쪽의 수요에 우리가 부응해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문제점은 이제 중국이 너무 저가 공세, 가격으로 그냥 덤핑 내지는 가격으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잘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방해 요소인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미국과 EU의 중국 때리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사 이익과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건 맞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철강주들을 뭐 보실 때는 역시 이 지정학적 갈등까지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미국과 또 EU의 소위 중국 대리기 이쪽에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마다 국내 철강업계들에 미치는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로 조금 더 시선을 모아보게 되면은 한 가지 중요한 이슈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철강과 조선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있어서 후판 가격 협상을 벌이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 후판 가격 인하가 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철강업체들 이거 부담이 좀 커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요 얘기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네. 이제 후판이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이제 3mm 이상 되는 두꺼운 이제 철강 강판을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배를 만드는 조선에 들어가는 필수 철강 원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철강 업체는 조선 업체와 이게 불가분의 관계. 그렇죠. 철강 업체는 비싸게 팔고 싶고 조선 업체는 싸게 사고 싶고. 네네. 이 두 업체가 어떻게 이제 표현하자면 악어와 악어 새의 관계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긴장 관계가 좀 있죠. 예,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조선업계도 이제 이익을 좀 많이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철강업계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올해 상고 하저의 여러 가지 이제 실적에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서로가 지금 이제 어떠한 자기 이제 밥그릇 싸움 서로 좀 더 남기려고 남겨 먹어야지 이제 뭔가 이제 기업에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입장이 첨예합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을 하자면 물고 뜯는 관계까지 지금 민감하게 지금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후판 가격을 갖다 110만 원으로 내리는 그런 이제 결정을 타협을 받습니다. 원래 120에서 110으로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후판 가격도 많이 올랐었는데 오른 가격에서 인하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서로 어려운 업계에서 지금 뭐 진통 끝에 이제 타협을 받는데 그 타협을 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조선 업황이 있어야지 철강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배를 잘 수주를 받고 배를 팔아 먹어야지 철강이 공급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 수주가 없고 판매가 안 되면 철강 공급 자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남겨 먹으려고 이득만 보려고 하다가는 서로가 서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어떻게 보면 좀 먼저죠. 앞에서 이제 선두로 치고 나가는 부분이고 이제 철강은 뒤에서 공급 후원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철강 업계가 좀 약간은 양보하면서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해서 인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두 업계가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글로벌 악재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3고 막까지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힘든 와중에서 그래도 조선이 살아나야지 철강도 같이
살아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선 쪽에 비중을 좀 두고 양보하면서 이렇게 타협이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업체 측에서는 뭐 자동차 강판과 함께 조선 이 후판 쪽이 굉장히 매출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남기면 더 좋겠지만 조선사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되면 또 서로 궁극적으로는 같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은 원만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항상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철강업체를 보면서 요즘에 약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님, 지주사 전환에 나서는 철강사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도 그렇고요. 세아페스틸까지도 해서 지주사로 쭉쭉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환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지금 현재 상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이게 지주사란 그 이제 뜻은 뭐 다 아실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말로 좀 표현하면 지배회사죠. 이제 자회사를 두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기업의 재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다 체크하면서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한 지주회사인데요. 네. 이제 철강업계에는 약간 숨은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올 이제 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 부분이 이제 이전에는 약간 솜방망이였어요. 솜방망이. 그렇죠. 이제 뭐 어떤 기업의 대표가 뭐 구속되거나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는 사과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벌금형 정도 그냥 솜방망이 때리고 말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철강 업계라든지 건설 업계에서 이제 사망 사고, 재해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해서 강화해 갖고 이제 이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포스코 이쪽 업계에서 이 사고가 많았어요. 이제 이 사망자 유난히 올해 그런 사고가 많았어요. 근로자들이 많이 죽고 현장에서 이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명분은 이제 사업 다각화죠. 사업의 다각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지주사로 이제 변모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숨은 거는 재해처벌법을 좀 면피하기 위한 약간의 꼼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주회사 밑에 자회사를 분리 인적 분할해갖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현장에서 생산 제철 그런 실제 진행을 하고 지주회사는 위에서 관리 감독하고 사업 다각화 서포트 해주고 이제 재무도 다 체크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인적 분할한 회사 그 회사의 대표가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는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철강 업계에서 이런 이제 약간 위험 업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 사고도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 명분은 이제 내세우지만 꼼수는 또 따로 있는 여러 가지 또 생계 작업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주회사로 이제 이 철강 업계들이 변모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사상 처음인데요. 이 철강이나 비료 등의 이 탄소 국경세를 불리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요거를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EU 수출 품목 중에 철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철강 업체들의 중대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요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부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IRA 법안 통과하면서 또 EU가 반발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CRMA 법안 또 이제 EU도 이제 이게 출범을 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EU 내에 또 철강업체, 자기네 이제 철강업체도 보호를 하고, 이제 탈탄소 정책하고 맞물려 갖고 이 철강을 이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이제 탄소가 배출을 하는 걸 제한하고 수입 품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부담을 좀 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을 두고 이 부분이 이제 언급되고 지금 나오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자라고 해서 이제 ETS 요걸 갖다가 이제 시행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23년 10월부터 이제 의무 보고를 합니다. 이거 이제 공급하고 이제 수출을 하는 국가는 EU 쪽에 하게 되고 이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EU도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EU의 이익을 부합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IRA 법안, 이 IRA 법안이 우리가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은 또 이제 법안이 지금 여러 가지 좀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의 요구를 자꾸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만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예.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철강만 이게 이제 그 공급에 인정을 하겠다. 세제 혜택을 줬다.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EU에도 이런 이제 법안이 나옴으로써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 규제 부분에 있어서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은 근데 시간이 남아 있고 예. 이제 보고 기간도 있고 시행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이제 대비 전략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 노력을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탈탄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게 역시나 친환경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친환경 철강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업계의 그 준비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저 업계들이 지금 이제 어려운 지금 뭐 22년을 이제 보내고 23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언급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의해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당분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특징이고요. 또 국내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네. 경기 지금 PF, 뭐 레고랜드발, 정말 뭐 난리가 여파가 좀 난리가 아닙니까? 예. 그래도 분양을 해도 어렵게 돈 빌려다가 건설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네. 분양이 안 되는데 고금리에 분양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제 철강 공급 부분이 또 힘들고요. 특히 이제 건설뿐 아니라 이제 가전 수요도 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래도 내년에 우리 철강이 가장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EU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이런 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방역 완화라든지 리오프닝 이런 부분, 이제 부동산 하반기에 좀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쪽의 수요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까 전에 네. 말씀드린 미국과 EU의 이제 연합 작전, 중국의 이제 철강 이 부분을 갖다가 탈탄소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내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EU에서 시행하는 이거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제 26년부터 이제 본격적이지만 그래도 요런 규제를 갖다 예의주시해야겠다. 네.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그런 기업들은 이제 철강만을 하는 게 아니라 철강에서 좀 탈피해 갖고 리튬 관련해 갖고 원자재 확보라든지 맞아요. 이런 이제 리튬 생산할 수 있는 것들 생산 능력을 구축하든지 친환경 소재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다든지 이제 기업의 매출 실적을 위해서 요런 이제 철강 의존에 탈피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봐야 될 여러 가지 부분 복합적으로 지금 철강업계가 변화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 철강 섹터의 투자 전략 그리고 탑픽까지 좀 선정을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에는 상저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라고 생각되고 상반기부터 이제 뭐 주가의 변동, 움직임, 상승을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대신 비중을 갖다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점진적으로 확보해가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탑픽이면 역시 포스코 홀딩스죠. 네.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철강 의존도에 탈피해서 네. 리튬 관련, 원자재 확보,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친환경 관련해 갖고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고 이제 매출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 상도 위치도 충분히 내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화 노력과 환경 부분을 갖춰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탑픽으로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보고 있는데 그밖에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네. 동국철강 여러 가지 기업들도 보시면서 철강업계의 변화에 맞춰서 내년의 흐름에 편승해서 이렇게 조금씩 담아가면서 하반기를 노리는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윤겸 전문가는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자, 주식시바론 오늘은 이렇게 철각에 대한 이야기, 내년도 전반까지 투자 전략까지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시바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